안녕하십니까. 유선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지난번까지는 진술서 쓰는 것까지 이제 했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제 얼마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얼마를 이제 내가 쓸 수 있느냐,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하겠죠. 왜냐면 개인회생은 3년 또는 5년간 변제하고 나서 변제가 완료되면 이제 면책을 받는 그런 제도니까. 자, 그래서 변제 계획안을 보면은 일단은 변제 기간을 적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이제 저는 지금 5년짜리 변제 계획안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보통은 통상 3년입니다. 근데 이제 변제 계획안을 일단 변제 계획안에 변제 기간을 적고, 그 다음에 변제에 제공되는 이제 소득과 재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회사로부터 내가 이제 받는 급여가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개인 영업 사업체면은 평균 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거 산정이 되겠죠. 이제 그런 걸 적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를 정해야 됩니다. 부양가족 수를 정해야 되는데, 본인 포함해가지고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는데, 배우자는 일단 일할 수 있다 보고 법적으로 이제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셋이다 그러면은 셋 다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로 인정할 수 있으면 324만 원 정도 돼요. 월 법정 최저생계비가. 근데 보통은 이제 엄마도 일할 수 있다고 보고서 이렇게 한 명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다 하더라도 좀 분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채무자하고 피부양자 숫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양자 숫자가 정해지면은 그 중위소득 있어요. 우리 이제 매년 이제 그 고시를 하는데, 거기에 60% 정도가 월 법정 최저생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 의뢰인하고 미성년 애기 둘 해가지고 3인 가구가 돼요. 배우자는 빼서. 그러면은, 중위소득이 월 440만원입니다. 근데 60%가 돼가지고, 월 법정 최저생계비가 266만원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가용소득이라고 해서 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월 평균 소득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생계비를 적고, 뺍니다. 빼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회생위원한테 회생위원 보수를 줘야 되거든요. 그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월 실제 가용소득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5년짜리 변제 계획, 개인회생 변제 계획이 아니니까 60회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곱해보면 다 빼고, 소득에서 다 빼고 이제 곱해보면은 60 곱하기 60을 하면은 총 이제 변제 금액이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재를 하면 되고, 개인회생 재단채권이라는 게 있고, 개인회생 일반 개인회생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고, 일반 개인회생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채권 종류가 나뉩니다. 별채권이 있고. 그런데 이제 개인회생 재단채권은 개시결정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이제 채권을 말하고, 개인회생 재단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분류를 하냐면, 개인회생 재단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시로 변제를 해야 됩니다. 수시로. 그래서 그게 있는 채무자가 있고 없는 채무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있으면 있다고 체킹을 하고, 이제 채권자, 현재액, 채권 발생 원인, 변제기 정리하면 되고, 변제 방법은 변제 계획을 우리가 작성하면 10개월, 1년쯤 후에 이제 인가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리금 전액을 일반 개인 회생 채권보다 우선하게 변제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에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체로 이제 국가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가세, 뭐 개인소득세,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반 개인회생 채권들, 대출 채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는 변제를 우선 변제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 저당권, 질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담보권이라고 하죠.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회생 담보권이라고 하지 않고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별종이에요. 도산제도, 개인 파산회생 제도 중에서 별종인 별종, 별개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은 이제 별제권, 부채권 및 이해주랑 권리 이걸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근저당권이 뭐 농협이면 농협 뭐 얼마 금액 얼마 그 등기부 보면은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순위 얼마 이렇게 적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인가결정이 나게 되거나 그러면은 경매가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거든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제 변제를 받는다라고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 담보권 중에서 이제 못 받는 변제 담보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인데 7천만 원만 변제되고 경매 절차에서 3천만 원이 남으면 그거는 이제 3천만 원은 일반 개인회생 채권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제는 이제 뭘로 해야지 변제합니까? 이제 월 소득에서 뭐 가시가시 뺀 거, 그 금액이 되겠죠. 그걸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변제 방법은 이제 그 월 소득에서 법정 채 생계비, 회생위험 보수 이런 거 빼고 남는 돈 가지고 이제 변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들한테 그 원금 액수에 비례해가지고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변제 방법, 변제 기간, 이런 걸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적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미확정 채무죠. 다툼이 있는 채무죠. 금액이, 이게 지금 딱 정해지지가 않고,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은, 유보를 해요. 안 갚아. 안 갚고, 만약에 이제 전부, 이제 미확정 채무가 채권자가 주장하는 대로 전부 다 확정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확정 직후에는 다른 일반 회생 채권 비율대로 갚으면 되고, 원금 크기에 안분 비례해서 갚으면 되고, 근데 그 전에 변제기가 온 것들 일시가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확정 개인 회생 채권 중에서, 채무자 주장이 맞아. 그래서 얼마 1억을 주장했는데 7천만 원 했다고 3천만 원 안 갚아도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유보해놨던 돈들 중에서 이제 3천만 원을 원금 크기대로 안분 비례 배당해가지고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생위원한테 돈을 맡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임치라 그래요. 임치라고 하는데, 그 돈들은 회생위원이 줘야 되는 게 정당하다 그러면은, 이제 회생위원이 이제 개별 회생 채권자들한테 지급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 조금 관계가 없어요. 면책의 범위 및 효력 발생 시기,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 신청을 하고, 면책 결정을 받고, 이제 2주간 이제, 다른 어떤 항고나 이런 게, 즉시항고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확정이 돼서 드디어 변제가 되는 겁니다. 3년짜리 변제 기간이면은 4년 6개월, 5년짜리 변제 기간이면은, 보통 6년 6개월 정도면 이제 면책이 되는 겁니다. 기타, 이제 보증 채무에 대한 변제. 보증 채무는 문제가 뭐냐면은, 주채무자가 얼마를 갚을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보증을 썼는데, 주채무자가 얼마나 갚을지 모르고, 그리고 연대 보증인이 나 말고도 또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갚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주채무가 얼마나 소멸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증한 채무 액수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요것도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증 채무에 대한 변제는 이제 개인회생 채권이 소멸하거나 구상권자가 없다 하면 이제
개인회생 채권에서 변제가 필요 없게 된 예정 금액들은 원금 액수, 다른 채권자들과 비교해서 원금 액수의 기준으로 해서 안분비를 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담보권에서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원금 전부 변제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단축되면은 그 변제 기간을 단축 기간으로 보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채권, 이제 소송을 하거나 붙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미합정 채권이거든요. 다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원금을 변제하는데 기간이 단축되면은 변제 기간 단축된 것을 하고, 기준은 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변제 계획안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 채권 변제 예정표라는 게 있어요. 표가 이제 여러 가지 기초사항이 있는데, 이제 월 평균 가용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될 최저생계비가 있고, 회생위험 보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제수를 36회로 가져갈 것인가 60회로 가져갈 것인가, 그걸 결정하면은 총 가용소득이 변제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표를 잘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별로 이제 변제 예정액을 산정해가지고 누구 채권자한테 얼마, 누구 채권자한테 얼마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이제 쓰게 됩니다. 이거 잘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제되는 금액들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쓰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홍길동이를 파산시켰을 때 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채권, 전체 채권자를 기준으로, 그래서 20%인데 3년 또는 5년 동안 분할 변제하는데 20% 이상을 못 갚는다 그러면 채권자가 3년, 5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 그걸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변제가 되는 것인지 청산가치와 비교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럼 청산가치 얼마, 그 다음에 변제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 현재 가치는 얼마, 이런 것들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변제 계획안은,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이 법원이 법률 요건에 맞게 이제 작성됐다 그러면 인가를 해주고, 개인회생 채권 예정의 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계산하는데 많이 복잡한데, 이것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어요. 하여튼 그걸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진술서까지 쓰고 변제 계획안, 그 다음에 개인의 채권 변제 예정표까지 작성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이제 이 회생 계획안이 청산가치 지도 보장하고 채권자한테 유불리하냐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법원에서 인가를 해주는데, 보통은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 이상은 인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회생이 정말로 채무자들은 유리한 거니까 이런 거를 보시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다른 걸 또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쁘게 설명했는데, 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이나 이런 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제가 저 사무소에 쓰는 이제 회생 신청서의 변제 계획안하고 이제 개인회생 채권 변제 예정표를 최대한 하여튼 캡처해가지고 올려놨는데, 나중에 보시면서